자, 이제 42쪽 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느덧 3강이지? 3강인데, 자, 우리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도 나갈 때 왜 이걸 배워야 되며,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오늘 2개 배울 거지만은요, 문제는 답답 많이 풀 거지만, 2작품 배우는 게 아니라, 유형을 탐색하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걸 왜 선택해서 수업을 하지? 수업하고 공부는 다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첫 주차에는 조웅전과 홍길동전, 그래서 영웅소설의 구조, 그리고 조웅전, 홍길동전 같은 이야기 구조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거기서 얻은 지식들은 다른 영웅소설들로 다 적용시키는데 애석하게도 선생님이 수업 못해서 이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에는 이생규장전과 만복사 저폭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인 금오신화에 실린 한문소설에 대해서 공부한 거지. 그건 전기소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타지를 배웠다, 전기소설을 배웠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사실 오늘 배우게 될 사시남정기가 이 수록 지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시남정기,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구운몽, 요게 모의고사, 수능 할 거 없이 가장 많이 출제된 거거든요. 그럼 유형은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가정소설이에요. 자, 니네 모의고사 그리고 교과서 할 것 없이 고전소설 중에서 조선 후기에 대유행했던 거, 유행했으니까 가지수가 되게 많겠지? 그래서 사시남정기에서 가정소설이 뭔가를 익히면 이 아류작들이 되게 많아요. 자, 됐어요? 그래서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지? 그러니까 가정대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데, 뭐 지금이야 가정대에서의 갈등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나요? 뭐 근데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갈등은 뭐 아니고요. 알겠죠? 근데 조선사회는 달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잖아. 조선사회는 가정 내 갈등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예요. 아빠 되게 무서워요. 알겠죠? 엄마도 꼼짝 못해요. 그래서요, 자식이 아무리 불만을 가져더라도 부모님께 대들 수가 없는 그런 사회 아니에요? 근데 가정대에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조선 후기 가정 윤리가 많이 붕괴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권위가 많이 실추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있겠지만 조선 후기에 소설로 창작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아니에요. 그 효사상 흔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뭐냐면 유형화시킨다면 두 가지 유형의 소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첫 번째, 본처와 첩 사이의 갈등.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애들이 좀 그래요. 선생님, 난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남자예요. 그렇죠? 조선사회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첩을 둘 수 있다에 대해서 막 그러는데, 야, 이게 좋은 걸까요? 그리고요, 무조건 조선사회에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야. 지금도 봐봐. 지금도 상위 1%에 우리가 들어가. 태어나보니까 아빠가 이재용이네?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야, 그치? 잘 살아야 되잖아. 안 그래요? 저렇게 살려면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양반들 사회를, 그러니까 귀족 집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특히 귀족 집안은 좀 여유가 있는 애들은 처 말고도 첩을 두지.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절규를 지키라며. 지난주에 우리 김치두도 보면 절규가 철규의 가치라며. 예? 근데 남자는 그 은근님에 대한 절규를 지키면서도, 그래서 이생이 대단한 거라고. 알겠지? 부인은 절규를 지키라고 그랬고 다른 여자를 자꾸 데려와서 화목하게 지내래.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니? 자, 뭔 말이냐면은 이 사회가 지금까지 쭉 보면은 남자는 여러 명의 여자를 사귈 수 있는데 여자는 그 남자를 배신하면은 손가락질 당해. 알겠지? 남자는 2명의 애인을 사귈 수 있는데 애인끼리 투닥투닥하면 그거는 손가락질해. 말이 돼요? 애초부터가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처와 첩이 한 집안에서 살아요. 이게 잘못된 제도 아니니? 이런 잘못된 제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너네 오늘 배우게 될 때 콩쥐 팥쥐거든요. 느끼는 거 있지? 콩쥐하고 팥쥐는 자매 집안이지만 의붓 자매예요. 뭔 말이냐면 엄마가 달라요. 즉 본처 자식인데 이 콩쥐로 대표되는 본처 자식은 엄마가 사망합니다. 알겠지? 일찍 죽어요. 그래도 새로운 엄마, 새엄마가 들어오거든. 자, 그래서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할 것 없이 동아시아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새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좋지는 않아요. 알겠지? 분명히 좋은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봐봐. 첩도 있잖아. 대부분의 첩들은 되게 착한 첩들도 많았대요. 근데 한번 사고를 치면
굉장히 분란을 많이 일으키는 게 첩들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새어머니들이 뭐 본처 자식을 구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사회 문제가 돼서 나온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조선후기 가정부도를 공식화시킨다면 사시 남정계 같은 거, 콩쥐파시 같은 거 이렇게 유형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본다면 고전소들은 어중간한 캐릭터 없어요. 무조건 100% 순도 높게 착하거나 100% 악한 밖에 없죠. 그럼 봐봐. 당시 사회인데 아니 첩이 착한데 나쁜 부인이 괴롭힐 수 있는 거 아니야? 최근 현대 사극들은 오히려 주인공이 첩인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첩은 착한데 본부인이 막 괴롭히고 그런 것도 있겠지? 현대극이니까. 그럼 고전극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시 고전소설은 처에 편들어준 거 알겠지? 첩이 나빠요. 계모가 나쁩니다. 무조건 선악인데 저 조합이 나빠요. 첩과 계모. 공통점 세 식구들. 알겠지? 세 식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사회는 새로운 식구가 들어와서 집안을 분란을 일으킨다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사회다.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대요. 자, 어쨌든 사시남정기는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사시가 뭐뭐 씨죠. 사시성을 가진 여자거든. 이 여자가 남쪽으로 유배가다라는 뜻이에요. 사시성을 가진 여자가 남쪽으로 쫓겨가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참고만 하도록 하고요. 사시남정기는 신사고 문학교과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데 이 지문이 신사고 문학교과서에 실린 거거든. 그래서 꼭 내신뿐만 아니라 문학교과서에 실린 것은 모의고사에 우선 출제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선 프린트로 나눠서 외부 지문도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사시남정기는 정말로 중요한 작품이니까 이 지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문 정리뿐만 아니라 사시남정기가 후대에 끼친 영향을 봤을 때 아류작들이 되게 많아요. 알겠지? 그걸 알아두는데 자, 니네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첩 간의 갈등이라고 했지? 소설은 현실을 반영하거든? 그러니까 당시 처 말고도 뭘 둘 수 있다? 첩을 둘 수 있지? 본부인 말고 집안에서 살림을 차려주는 여자를 첩이라고 하거든? 첩은 부인보다는 신분이 낮아요. 알겠죠? 자, 어쨌든 일부 이걸 다처라고 해요. 알겠죠? 지금 현대사회에 우리나라 일부 다처예요? 일부 다처제 사회가 있나요? 도대체? 있어. 저 이슬람권.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알겠지? 거기는 아직도 가부장적이니까 지금 거기서 여성들 핍박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합리적인 제도예요? 불합리한 제도예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당시 일부 다처, 다른 말로 첩을 쌓아놓는다는 뜻이거든. 한 명의 첩이 아니라 능력만 되면요 여러 명의 첩을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첩 제도. 이것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작가가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만중, 김만중 이렇게 이름을 남겼지 여자 아니에요. 보통 여성들은 그때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 하더라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알겠지? 김만중이 남성 작가이기 때문에 이거 대단합니다. 남성 작가가 축첩 제도의 문제점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예요. 알겠지? 거기까지예요. 남성 작가가 쓴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이때 여자 굉장히 긍정적일 텐데 여성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일까요? 남성의 입장에서 긍정적일까요? 남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상적인 여성이에요. 조선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야 양성 평등 사회야 여성 중심 사회야. 그렇지. 양성 평등 사회가 아니지. 그럼 한쪽에 치우친 사회일 텐데 남성 중심이냐 여성 중심이냐. 여성 중심 사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아프리카 일부 부족만 그렇대요. 알겠지? 아마존 일부 부족하고 가모장 제도. 알겠지? 여기는 우리는 가부장 제도니까 남성 중심 사회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요구되는 이상적인 여성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 누군지 알아요? 현모 양처로 대표되는 사람. 그래도 우리 5만 원짜리 지폐에 들어간 그 사람 누구예요? 신사임당이지. 신사임당이 뭐 했는데? 잘 생각해봐. 신사임당이 역사적인 분인데 세종대왕, 이순신, 율곡이 이 태계 이황하고 비교했을 때 도대체 뭘 했는데 거기 5만 원짜리 들어갔을까? 자식을 잘 키웠지? 현모 양처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신사임당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좀 부끄러운, 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조금 부끄러운 일이다. 걔가 뭘 했냐 그러면은 5천 원짜리 주인공이 율곡이 이를 잘 키웠다는 건데 그거 아직도 본건적인 가치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야, 그 5만 원짜리 들어갈 수 있는 역사적인 여성들 굉장히 많거든요. 알겠지? 거기서 탈락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유관순이요. 알겠지? 유관순이라고. 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어때? 왜 신사임당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신사임당이 왜 유명했냐면은
현모양처의 전형이라서 그런 건데 그거는 남성들이 요구하는 남성 중심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인데 사실도 거의 신사임당하고 비슷한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자, 되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조선 사회는 결혼을 했지? 늦게 결혼해요? 일찍 결혼해요? 일찍 결혼하죠. 사랑으로 결혼하니 아니면 그냥 가문 보고 결혼해요? 얼굴을 중시 여겨요? 성품을 중시 여겨요? 성품이지? 자, 그러면은 결혼의 제일 목적은 뭐예요? 대를 잇는 겁니다. 왜 가문 보는지 알아요? 혈통을 보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대를 잇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식을 낳는 거예요. 딸, 아들. 그래요. 아들은 못 낳으면 여자는 뭐가 된다? 뭐 여자가 뭐가 되긴. 아쉬울 뿐이죠. 요즘에는 자식 못 낳으면 개인적인 아쉬움이잖아. 하지만 요즘에는 자식을 못 낳으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할 것 없이 도끼 눈을 뜬다는 거예요. 알겠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제1임무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얘들아 이상하게 선생님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요즘 시대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봐야 돼요. 자, 이제 봐봐. 한림 부부인데 나이가 몇 살? 23살. 되게 어린데 결혼한 지 10년이래요. 얘들 몇 살에 결혼한 줄 알아요? 그냥 재밌게 받아주세요. 23살에 결혼했지. 자, 그러면 10년이 됐는데 23살이다. 어리기 때문에 아직 자식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민해. 사실은 무척 근심해.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체질이 허약해서 자식을 생육할 수 없다. 내가 몸이 약하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나 보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게 사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처분을 하고 공부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축첩제도가 있었다는 것과 여성들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제도가 다 훌륭하진 않잖아요. 불합리한 제도가 있을 때 무조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아니지. 얘 근데 사실은 어떤 여자면은 자기 남편한테 가가지고 첩을 두라고 얘기해요.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신 안정기가 첩첩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최초의 작품이긴 한데 그 아류작들하고 비교했을 때 특징적인 부분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의 첩들 누가 드릴까요? 남자가 데려와요. 알겠지? 남자가 바깥에서 바람피해서 데려온 애들이거든? 근데 이 소설에서는 사씨가 한림에게 첩 들이시죠? 이런다고. 대단한 여자죠. 그래서 사씨는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 선생님이 축첩제도가 있었다는 건데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남성 중심 사회로도 축첩제도가 있었다는 건데 선생님이 저게 왜 남성 중심 사회인데요? 남자한테 유리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양성평등 사회라면 이런 거예요. 아, 살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데려올 수 있지? 그러면 여성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데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평등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건 불합리한 겁니다. 남성 중심 사회인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 안 가지고 오히려 권유하고 있지? 이런 여자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 저하. 순종적이라고. 당시 사회제도에 순종해야지 이상적이라고. 예. 니네도 마찬가지예요. 니네 이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교육제도에 순종하고 있지 않나요? 교육제도에 순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순응하지 않는다면 뭐 하고 있을까요? 한 7, 8년 전에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 수능 간다고 그래가지고 7, 8명이 피켓을 건져가지고 경쟁을 부추기는 수능을 반대한다 해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안 들어가고 그 앞에서 시위했어요. 자, 그럴 수 있는 용기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혼난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했어요 그거. 대단하죠? 알겠지? 자발적으로 교육제도에 대해서 그 대학교 시험을 안 본 거란 말이에요. 알겠지? 근데 얘들아 요즘 같은 시대 말이지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제도가 있으면 그걸 거부하면 부모님부터 걱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당시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알겠죠? 특히 남성들이. 근데 한림 보세요. 한림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생각에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림도 그래도 괜찮은 성격 가지고 있어요. 알겠지? 아니 부인이 척 들으라고 하면 진짜 그래도 돼? 그게 아니고요. 에이 웃으면서 거절. 알겠지? 그러니까 한림도 그렇게 바람적인 아니에요. 이건 내용만 잘 파악해. 먼저 누가 다른 처척 간의 갈등을 다룬 것과 달리 여자가 먼저 첩을 들으려고 했고 또 한림은 그것을 반대했어요. 알겠지? 거절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남몰래 매파를 시켰다고 하는데 매파 했을 때 매파란 단어는 참고로 중매쟁이다. 중매하는 사람, 여기지? 양가에서 쓸만한 사람을 고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쓸만한 사람 그러면 첩을 말하는 건데 참고로 이 양가가 뭔 뜻인지 알아요? 근데 지난주에 배웠던 이생기장전에서 양가 나오거든요. 양가 부모님의 유골은 이렇게 나오거든.
보통 양가는 두 가지 뜻이에요. 양쪽 집안. 양이 두 양자잖아. 양쪽 집안. 근데 여기서는 양쪽 집안이 아니지. 그럼 양가는 양반가예요. 그러니까 사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첩을 들이라고 한 거잖아. 그 목적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혈통 중요해, 안 중요해? 혈통이 중요한지 양가에서 쓸만한 사람을 고르겠다는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지금 상부로만 본 거지. 실전에서는 양가의 뜻을 몰라도 독해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알겠지? 자, 그런 거 이것만 파악하면 돼. 사씨는 남편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것만 알면 돼. 사씨 은근히 고집이 있어요. 알겠죠? 자, 이러자 두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놀래요. 사씨를 찾아갔는데 뒤에 부인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여자야, 남자야? 당연히 여자지. 그리고 듣지 않은 남자가 장부를 위해 첩을 구한다든지 문맥상 남자는 사씨고 장부는 한림이에요. 그게 정말이야? 라고 따지는 거 보니까 오지랖도 넓죠. 두 부인이 그러면 사씨를 찾아온 것은 왜 찾아왔을까?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하러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부인은 당연히 집안 사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됐어요?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집안에 첩 두는 건 환난의 근본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두 부인도 여자지만 사실랑 생각이 다르지? 첩 두는 거 결사반대세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 얘네 아무리 축첩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이 첩을 오히려 데려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부인은 너 미쳤니? 첩 들여오면 환난의 근본이야 라고 했지. 그래, 두 부인의 이 말을 통해서 당시 여성들이 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 부정? 그럼 부정적이죠. 여기 1번. 첩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는데 어쨌든 축첩제도에 대해서 이 두 부인이라는 여성은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이상적인 게 아니라 당시 일반적인 여성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한 필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어. 한 그릇 밥에는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지? 라고 했지? 이거 적절한 비유 아니에요? 고전 소설에서는 말하기 방식과 내용을 많이 물어봐요. 알겠지? 특히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자, 참고로 여기 보시면, 자, 1번 보세요. 이거는 사시남정기뿐만 아니라 이 1번 문제는 고전 소설에서 흔히 나오는 유형인데 바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가하고 나하고 인물 둘이 딱 적혀 있지? 그러면은 무슨 문제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가하고 나인데? 그러고 보니까 대화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포괄적으로 물어주지만 결국은 국어는요, 형식과 내용이에요. 니네 이거 문학 개념어 공부하라고 이제 문학 개념어가 문학의 기본적인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럼 보세요. 이 대화 속에 담기는 내용은 당연히 니네가 이해할 거고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고. 봐봐. 비유적 표현, 선리, 고사에 담기는 미설매 등등등등. 알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목표의식 가지니까 요 목표의식 가지고 독해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두 부인과 가와 나의 대화가 끝났을 때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해돼요? 다 읽지 말고요. 요 문제를 확인했을 때는 그래, 두 부인과 사시의 대화가 끝났을 때 한번 풀어주자. 됐어?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첩이 존문에 들어온 지 9년이 지났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 존문 그러면은 존귀한 가문이라는 뜻이거든. 아주 존귀한 가문인데 남의 집안을 높이는 말이에요. 여기서 남자 집안을 높이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요 첩 그랬는데 사실은 이 집안의 정실 부인이잖아요.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첩이라고 할까요? 첩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신분적 의미의 첩. 넌 이 집안의 처니? 아니요. 저 사람의 첩입니다. 이런 거. 알겠지? 그러니까 남편의 애인을 우리가 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정식 부인이 아니에요. 정식 부인이 아닌데 그냥 그 남자의 애인 정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 첩은 요게 더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귀족 여성이든 평민 여성이든 간에 누군가랑 대화할 때 자기를 낮출 때 첩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성이 자신을 낮출 때 쓰는 말, 첩.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씨가 자기를 낮출 때 쓰는 말이에요. 첩이. 알겠죠? 옛날에는 예의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높임말과 낮춤말 이런 것들이 상대를 높이고 자기는 낮춰도 높임법을 많이 실현했거든.
그러니까 옛날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해야겠냐? 나는 그런 게 아니야. 요즘도 봐봐. 저는 어른들 앞에서 저는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발달했거든. 자,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얘기할 때 소자 이런 말, 아들은 소자, 딸은 소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돼요? 뭐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아직 자녀를 하나도 두지 못했는데 여기 법도 얘기합니다. 옛날 법도에 따르자면 응당 내침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볼게요. 아들 못 낳는 게 죄니? 죄 아니죠? 내침을 당하는 게 옛날에 법도래요. 무슨 이런 법도가 다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불합리한 법도라고. 이거는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응당, 마땅히 내침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자녀를 못 낳았기 때문에 내침을 당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순종적이죠. 자, 그러니까 어찌 소실을 꺼릴 수 있겠습니까? 소실, 첩을 꺼릴 수 있겠습니까? 그 오히려 이 사람은 두 부인의 말에 반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전 자녀를 못 낳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쫓겨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첩을 두는 걸 어떻게 꺼릴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부인의 말에 반대합니다. 이제 첩 드리는 거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요즘하고 달라요. 자식을 두는 것이 부녀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뭐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자녀를 두는 것은 자녀를 못 두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문제예요. 알겠죠? 야, 자식 못 낳았다고 내쳐봐. 그거 뉴스에 나온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동건적 가치관을 보여주는데 요거 남성 중심주의예요. 알겠죠? 요거는 여성 중심주의가 아니라 남성 중심주의인데 사실은 그것을 순순히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지? 응. 자,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하물며 일처일첩을 인륜의 당연한 덕이 당연하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첩 두는 것은 인륜의 당연한 도리다. 남자가 처와 첩을 두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하고 있죠. 같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라보는 게 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다시 여기 당연하다고 그랬는데 3번 보세요. 3번. 여기는 축첩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인데도 당연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순종적인 여성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두 부인은 축첩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반해. 아니, 사실은 난 반대일세. 자녀를 못 낳으면 첩 받아들인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 당시 이상적인 여성이에요. 알겠죠? 조선시대는 여성이라면 당연히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지?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첩에게는 문왕의 비와 같은 덕은 없어요. 자, 문왕의 비는 역사적 인물 같아요. 고사 속 인물이에요. 자, 누구냐면은 덕이 있는 인물 같아요. 알겠지? 근데 나한테는 문왕비와 같은 덕은 없어. 그렇지만 세속 부녀자들이 투기하는 습속은 본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 여기서 또 필수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투기. 투기가 설마 부동산 투기일까? 절대 아니겠지. 고전소설에서 투기는 질투예요. 자, 그러니까요. 니네 여기서도 황당한 건 당시 여성들은 투기 안 하는 게 미덕. 알겠죠? 질투를 하던 말던. 아니, 남자들은 바람을 막 피는데 여자들한테는 투기하지 말라. 이건 너무 남자들한테 유리한 제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사회제도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걸 참고 견디고 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봐봐. 축첩제도 당연한 거예요. 자식을 못 낳으면 난 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 두는 거 어떻게 반대해요. 그리고 저는요, 문왕비와 같은 덕은 없지만 투기는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난 남들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 투기 얘기 왜 했을 것 같아? 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난 질투 안 할 겁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질투만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잖아. 그랬더니 자네는 지금 내 말을 비웃는 건가? 지금 두 부인이 말하는 거야. 너 내 말 비웃는 거야? 그러니까 두 부인이 나이 많아요. 알겠어요? 어른이 말하는데 안 듣잖아요. 그지? 내 말 비웃는 건가? 내가 사리에 맞게 이야기하겠는데 관저와 규목의 덕화는 여기서 규목 각주가 달리는데 위에 보세요. 여기서 문왕비의 덕이라고 했는데 문왕비의 덕을 노리했다고 그랬죠. 그럼 문왕비는 앞에 이게 중요한 거야. 질투하지 않는. 내가 문왕비는 왜 역사 속에서 유명하냐면 질투를 안 했어요.
얘네. 그러니까 질투를 하지 않아가지고 누가 저기 노래에서 칭송했나봐. 아니? 그러면은 볼게요. 그러면은 본디 태사가 투기하지 않을 때문이었지. 근데 규목의 내용을 봤을 때 문왕비가 투기하지 않았다고 나오지 않았나? 근데 고조서들은 특정한 인물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태사는 문맥상 누구예요? 문왕비예요. 아, 그치? 문맥상 문왕비는 투기하지 않는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도 인정해. 문왕비는 투기하지 않았어. 그치? 훌륭해. 그런데 문왕도 여색은 좋아하지 않았어. 지금 두 부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왕비도 훌륭하지만 문왕비도 훌륭하지만 네가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남편 문왕 있지? 걔도 여색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문왕비도 투기하지 않아서 유명했지만 문왕도 결국은 질투를 유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훌륭한 남편이라는 얘기죠. 안 그래요? 그 때문에 무첩을 원망하나 마음을 품지 않았던 거야. 가령 문왕이 미색에 빠져 애증을 고르게 하지 못했다면 태사가 비록 투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궁중을 어찌 원망한 소리가 없을 수 있었겠어. 그리고 내정이 어지럽지 않을 수 있겠어요. 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참 답답한 소리 한다. 내가 문왕비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해줄게. 문왕비는 투기하지 않았어? 인정. 알겠지? 훌륭한 여자라는 거 인정. 근데 말이야 그 남편 문왕 있지? 걔도 훌륭해. 걔가 일단은 여색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문왕이 미색에 빠졌다면 여자한테 푹 빠진다면 문왕비가 투기하지 않은 것과는 별도로 그 집안이 뭐가 되겠니?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만 얘기가 아니겠지? 태사도 투기하지 않았지만은 문왕도 여색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이었다는 건데 문왕비가 아무리 투기하지 않나 하더라도 문왕이 여색에 빠졌다면 궁중이 어지러워졌다는 얘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왕이란 작자가 그러니까 남편이란 작자가 한 여자한테 부인이 아니라 다른 여자한테 푹 빠져 있으면은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건 당연하겠지. 손가락질하겠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냐면은 성인과 범인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성인,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잖아. 범인은 평범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인하고 범인은 차이가 있어. 이런 얘기거든. 차이가 있는 법이야. 한가 투기하지 않은 것만 믿고 투기하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사시가 얘기했잖아. 그것만 믿고 이남의 교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이것은 허명을 탐하다가 실화를 부른다. 자, 실화는 화를 부른다 뜻이에요. 얘네 네가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투기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알겠지? 네가 덕을 실현하려고 하면 화를 부를 걸 이런 얘기입니다. 뭔 말이냐면 네가 아무리 투기 안 해도 네 남편이 여자한테 빠져버리면 집안이 어지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을 벌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4번이지 4번. 요 4번 한번 볼게요. 여기서 성인과 범인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고사 속에 문왕이 나왔지?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왕과 평범한 사람인 유할림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상황이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네 남편 할림은 여석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뭔지 알겠어요? 야, 네 남편이 문왕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네가 문왕비처럼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야, 따지고 보면 문왕도 되게 훌륭해. 성인이라서 여색에 빠지지 않았지? 너 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네 남편도 문왕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투기하지 않아도 네 남편이 여색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첩이 어찌 고인 옛날 사람이니까 문왕비죠. 이 문왕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 그랬는데요. 요즘 부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선시대 소설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탄탄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부녀자들은 인류 무시해. 성인을 모욕해. 그리고 구고, 시부모님이거든. 이 시부모님들에게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부를 공경하지 않아요. 질투만 일삼아 남의 가문을 어지럽게 해. 조상 제사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 5번 내용을 통해 봤을 때 여기 당시 사회는 조선 사회인데 가정윤리가 많이 붕괴되고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부덕, 부녀자의 도리가 사라지는 세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시 같은 여자는 좀 드물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부녀자의 도리가 사라지는 세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은 윤리의식이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윤리의식이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제 다음 본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그 두 부인이 했던 말 핵심이 뭐예요? 아, 네가 투기하지 않는다고? 네 남편이 여생에 빠질 건데? 그럼 가정이 어디로 줄 건데? 어쩔 거야? 라고 했더니 여기 장부가 만약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부정한 여성에 빠진다면 이게 두 부인이 했던 말이잖아. 만약 내 남편이 부정한 여성에 빠진다면 노든, 협의 이게 뭔지 몰라도 힘써 간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 간하다의 뜻을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두 부인이 제기한 이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면 난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건데 답답한 소리예요. 사실은 진짜 똥꼬집이에요. 뭔지 알아요? 여기서 간하다가 뭔지 알아요? 임금님께 간하다 그러지 옳은 말로 충고하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간하다는 것은 올바른 말로 타이르다 이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두 부인이 경고했지? 네 남편이 여자한테 빠지면 가정이 어지러질 때 그렇게 되면 내가 좋은 말로 타이르겠다. 진짜 답답한 소리입니다. 그게 가능하려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순수한 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되세요? 그래서 두 부인은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어. 탄식합니다. 그래도 이거 봐봐. 신인이 착하다면 다행이야. 근데 그렇지 아니하여 장부의 마음이 한쪽에 기울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인들 일어나지 않겠는가? 너 후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내 말이 분명히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신인이란 말은 요즘도 쓰는 말이에요. 근데 야구나 축구 같은 프로리그에서 신인이 잘한다 그러잖아요. 신인, 새로운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 집안의 신인은 누구겠어요?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겠지? 첩! 두 부인은 첩이 착하길 바라야지. 만약에 착하지 않는다면 내 말대로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됐지? 그러고 돌아갔대요. 중략. 그래서 그러면 두 부인과 사씨의 갈등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는 아니지? 첩을 들이는 가정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래요. 요거. 이래야지 더 오래 여운도 남고 그래서 잘 풀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뭐 이 정도 보고요. 분명히 말하기 방식, 형식이랑 알겠지? 그리고 태도, 내용이에요. 자, 두 부인의 태도는 첩을 절대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사실은 첩을 들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1. 비교적 표현 활용했어요. 분명히 했지? 한 필의 말에는 말 한 장 두 개 안 돼. 밥 먹을 때 두 개의 숟가락 안 돼. 그랬잖아? 그 다음에 나, 가. 고사에 담기는 의미를 설명하여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두 사람 모두 고사 인용했어요. 문왕비 얘기했지? 사실은 문왕비가 뭐 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투기하지 않았지만 문왕도 여색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니네 남편은 믿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고. 자, 3번은 잘 봐라. 부도덕한 행동을 비판한다고 그랬는데 나가 도리 얘기하면서 부도덕한 행동을 비판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은 갈등 관계지만 가하고 나가 직접적으로 뭔가 서로의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럼 부도덕한 행동을 한 건 가가 아닙니다. 두 부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항상 이래서 틀린 거거든. 요즘 부녀자들입니다. 요건 요즘 부녀자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 이 3번과 연계되는 것은 자 5번 보세요. 자 5번 보시면 근래의 풍속을 비판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가에게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부녀자들의 풍속을 지적하면서 그 부녀자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지? 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옛날 법도를 근거. 옛날 법도 뭐니? 옛날 법도로 따른다면 난 쫓겨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가를 설득하고 있다는 건데, 옛날 법대로 한다면 나 쫓겨나야 되는데, 그런데 첩들이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됐지? 자, 이렇게 푸는데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시 남정기뿐만 아니라 모든 고전 소설은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 대립을 보여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항상 이렇게 말하기 방식과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많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돌아올게. 자, 돌아오면 이제 중략 밑에 이렇게 중략으로 이어지는 것은 서로 다른 사건이 나오거든. 처음 나오는 인물입니다. 교시. 이 교시가 첩이에요. 알겠죠? 이 교시가 첩이에요. 눈물을 거두고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여기서 말하는 첩은 신분상의 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시 여성이 자기를 낮추는 말이거든. 노래 얘기하죠. 거친 곡조는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닌데 다만 명받들고 마지못해 못난 재주를 드러냈을 뿐 정성을 다 기울여 상공께서 한번 웃음을 짓도록 하는 건 지나지 않았어.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너무 길지? 요약하면 내 노래 말이야. 그렇게 실력은 뛰어나지 못해. 근데 네가 시켰잖아. 이런 얘기야. 네가 시켜서 최선을 다했을 뿐 저거 다른 의도 있겠어? 이런 얘기야. 나는 노래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 네가 시켰으니까 그냥 노래 부르라고 노래 불렀을 뿐 다른 뜻은 없다. 얘기 왜 하냐면은 오늘 아침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부인이 나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부인은 사시 부인. 오늘 아침에 사시 부인이 나를 불러놓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시가 교시를 불러놓고 책만 꾸짖었다는 건데, 상공, 여기서 상공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누구냐면 한림이에요. 알겠지?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후사, 자식이지? 후사, 자녀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게 아니었는데 넌 왜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냐? 라는 건데, 요약한다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남편이 널 데려온 거는 말이지 애 낳으라고 데려온 거라는 얘기예요. 애 낳으라고 데려온 거지 우리 집안에 미인이 없어서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되게 웃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집안에는 미인이 원래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거 누구니 그러면? 사실은 얘기죠. 사실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좀 이거 민망한 얘기인데, 야, 너 잘 들어? 너 우리 집에 왜 온 줄 아니? 애 낳으라고 온 거야. 너 미모 보고 뽑은 게 아니야. 미인을 나로 좋게 이런 얘기예요. 얘 근데 너 보니까 밤낮으로 외모 단장만 하더라? 이런 얘기. 얘 외모 단장만 하더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듣지 않은 거 음란한 음악이라고 하는데, 음란한 음악은 품격 없는 음악이잖아. 되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음란한 음악으로 가풍을 무너뜨린다. 이 집안 되게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알겠지? 뼈대 있는 집안에 아무리 첩이라 하더라도, 알겠지? 이 집안 사람이라면 음란한 음악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핵심은 너 음란한 음악으로 가풍을 무너뜨린다는 거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핵심 비판 내용이에요. 알겠지? 물론 이런 건 지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첩이지만 뼈대 있는 집안에서 음란한 음악 연주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해두겠다. 네 행실 안 고치면, 그래, 뭐 지적질 아무리 착한 여자라도 부인이 첩보다는 더 윗사람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지적질 할 수 있잖아. 근데 지적질할 때 이거는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태우가 첫 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 벙어리를 만든 약 갖고 있느니라. 이 말 뭔지 알아요? 여태우가 첫 부인의 손발을 자르나 봐요. 벙어리를 만들었나 봐. 이거 되게 무섭잖아요.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얘들아 손발을 자르고 벙어리를 만든다는 것은 이 사람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고사를 인용했는데 협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사를 인용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중략 위에 나타난 사씨의 모습을 보건대 지금 현재 교시가 말한 사씨의 모습은 사실일까요?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지? 그렇게 인격적이었던 사씨가 질투라는 거라고. 알겠지? 너 애만 낳는 데만 치중해. 왜 외모를 다독거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내 말 안 들으면 손발을 자른다. 벙어리를 만들겠다. 이런 위협이나 협박하고 있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위에서 봤던 사씨의 모습은 아니에요. 더 크게 볼게요.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은 착한 여자지? 무슨 착한 여자가 이래요. 알겠죠?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은 절대 이런 말을 안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오히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사씨 부인을 뭐 하고 있는 거니? 모함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는 사씨 부인을 모함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됐습니까? 여기서 한림이죠. 여기 봐봐. 한림은 여기 봐봐. 괄호 묶은 부분. 한림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속마음.
저 사람은 평소에 투기하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어. 교시를 매우 은혜롭게 대했어. 일찍이 교시의 단점을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아마도 교시 말이 지나쳤던 것이 아닐까. 그래요. 유할림 그래도 생각보다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요. 교시가 지금 사실을 모함했지만 지금 할림은 사실의 성품은 신뢰. 자기 부인 믿어요. 알겠지? 사실의 성품은 신뢰. 그리고 교시의 말이 과장됐다고 생각해요. 알겠지? 이러면 큰 문제가 없지. 자, 되세요? 근데 있잖아. 니네 잘 봐. 가부장 제도가 뭐라고 했어요? 그 집안의 서열은 지금 엄마나 아빠나 평등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가부장 제도라는 것은 오로지 그 남편이 주인이 돼가지고 서열 관계가 딱 있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보다는 남편이 윗사람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이 아내가 첩보다 더 윗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이 절대 윗사람한테 순종해야 되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뒷담화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유한님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교시를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했냐면은 성품이 유순하니 자네를 해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자, 지금 유한님의 행동은 가장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잘 봐. 지금 교시가 어쨌든 간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 아무리 자기가 오해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진실을 밝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씨도 신뢰하지만 교시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지? 교시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 사람 인품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해요. 유한님은 너무 순둥이가 그런지 몰라도 사씨를 신뢰하는 건 당연하지만 교시도 신뢰하는 거예요. 뭐 교시가 나쁜 의도에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뭐 그런다고 얘기가 안 풀려요. 봐봐. 교시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았다라는 걸 보니까 진짜 사씨 부인에게 혼나서 우울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사씨가 날 처벌할까봐 겁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사씨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겠지? 그러면 교시는 이 얘기 왜 했을 것 같아요? 혼나긴 혼난 것 같아. 불만을 품고 더 힘이 센 할림에게 말해가지고 사씨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거야. 알겠지? 사씨 좀 혼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지? 근데 그러니까 교시는 마음이 안 푸는 거야. 왜 마음 안 푸는 줄 알아?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니까. 원래 의도는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이씨 이게 아닌데 이거지. 뭐야 이거 아니잖아.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네가 나 사랑한다면 사씨한테 가서 떼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 문 벌컥 부인! 건드리지 마! 뭐 이런 걸 반응을 요구했겠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봐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애가 이렇게 모함하는 거 보니까, 알겠지? 다음번에 이게 실패했지만 다음번에 더 큰 걸 준비하지 않을까? 알겠지? 니네 교시가 얼마나 악독한 여자인 줄 알아? 사씨 어떻게 쫓아내는 줄 알아? 사씨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럼 유할림이 사씨에 대한 신뢰를 깨야 되겠지.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있어요. 나중에 자식이 낳거든요. 장주라고. 알겠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죽여요. 생각해봐. 친어머니가 자기 친아들을 죽여요. 그러면 용의선상에서 누가 제외되겠니? 친엄마는 제외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모든 정황은 사씨가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유한림이 분노해서 쫓아내는데, 이야, 본부인이 되는 게 뭐라고 자기 자식까지 죽입니까? 알겠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내용 안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뒤에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 어렵다. 사람 사귀는 데는 마음 알기 어렵다. 옛말 인용했지? 그럼 봐봐.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이 여겼고 경계하신 말씀은 음란한 노래 이거 지적한 거예요. 음란한 노래 했나봐. 이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 잘못 이끌까 염려한 거. 아울러 교실에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거.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다. 시기하는 생각 없었다. 근데 교시는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수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했다. 야, 이 부분 보니까 자, 의문이 다 풀리고 있지? 실제로 사씨가 교시를 불러서 꾸짖는 내용이 없어서 우리는 정말 사씨가 그런 말 했을 리가 없는데? 알겠지? 라고 짐작만 했을 뿐 서술자가 이 얘기를 다 해줌으로써 그렇지? 교시가 나쁜 여자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뭔 줄 알아요? 서술자 개입이에요. 알겠지? 서술자가 이쯤 끼어들어가지고 독자에게 이해를 돕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서술자가 끼어들어서 사건에 대한 해설. 그래서 독자가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야. 절대 오해하지 말아라. 사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오히려 교시가 좋게 얘기한 것을 나쁘게 받아들이고 앙심을 품고 복수한 거예요. 알겠죠? 그 누가 나쁜 애예요? 교시가 나쁜 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말이 옳았어? 두부인 말이 옳았어요? 사시 말이 옳았어요? 사시 두부인이 첩 들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 두부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좋은 첩이 들어온 게 같지 않지 않나요? 착한 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돼요? 자, 이제 문제 풀기 전에 봐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사시, 처음에는 사시와 두 부인, 그 다음 교시, 유할림, 이렇게 4명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중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건 달라요. 중략 전에는 첩을 드리는 문제, 5번 첩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사시와 두 부인이 갈등했어요. 알겠죠? 갈등했다고는 하지만 의견 대립일 뿐이지 서로의 행동을 서로의 행동이 부도덕하다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자, 첩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사시와 두 부인이 갈등. 그 다음 뒷부분의 내용은 교시가 사시를 모함하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첩을 드리는 문제와 첩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사건. 똑같은 거예요. 교시를 드리고 난 이후의 사건. 왜 이게 시간적 전개인 줄 알아요? 두 부인하고 사시가 대화할 때는 교시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고, 그 중략 이후에는 교시가 들어온 거고. 알겠죠? 그리고 배경이 아니라 시점이에요.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럼 서술은 권선징악 사필규정. 그래요. 유형은 달라도 고전수술의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권선징악. 사필규정 비슷한 말이에요. 이 일은 반드시 정의롭게 들어간다. 이 일은 반드시 정의롭게 들어간다. 근데 이게 이상적인 여성상을 형성했다고 봤을 때 여성의 부적, 사씨가 어떤 순간에도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여성의 부적, 부적이 뭐라고? 부녀자의 도리. 당시 부녀자들이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 요 정도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1번이니까 1번 문제 풀었으면 이건 다 한 거예요. 자, 2번 볼래요? 사씨가 한림에게 먼저 첩을 두고서 권한 거 맞지? 금방 풀 수 있어요. 잘 봐. 한림은 후사를 잇기 위해 교시를 첩으로 둔 거 맞아요? 애매합니다. 아니 선생님, 사씨가 첩을 두라고 했잖아. 아니, 첩은 여자가 두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 교시가 첩으로 들어왔고 한림과 교시가 대화를 안 하고 보니까 한림이 어쩔 수 없이 승낙한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사씨가 어떻게 첩을 데리고 와요? 한림이 승낙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번도 맞아요. 그 다음 3번 두 부인이 예상대로 된 것 같아요. 그지? 그 다음에 4번 한림은 교씨와 사씨의 관계가 악화된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긴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교씨가 사실을 모함했지만 그건 오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니네 봐봐. 처와 첩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가정소설은 누가 똑바른 역할을 못하면 남편이 똑바른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남편 때문에 일이 커지는 거거든. 니네 계모하고 전처 자식 간의 갈등에서는 누가 잘못할까요? 계모는 당연히 나쁘지만은 솔직히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빠 아니에요? 아빠가 계모 편을 들거나, 알겠지? 그걸 계모가 악하다는 것을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보면은 집안의 가장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요 4번과 같은 가정은 없어요. 알겠지? 악인이 악행을 저질러도 그 사람의 악행을 잘 몰라요. 알겠죠? 자, 되세요? 그래요. 분한만 안 풀었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고전소설 작품 분류할 때 주제를 기준으로 구심적 주제, 원심적 주제인데, 자, 여기 봐봐. 용어만 잘 받아도 필수 개념은 아니야. 구심적 주제라는 게 있고요. 밑에 보면 원심적 주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구심적 주제가 뭐냐면 유교 이념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원심적 주제는 유교 이념으로부터 일탈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사회는 유교적 이념이 지배 이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윗글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간단해요. 사시부인이 주인공이지. 그러면 여성이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죠. 보기로 활용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심적 아니면 원심적인데 딱 봐도 원심적 주제는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알겠지? 왜냐? 사시 부인은 당시 지배 이념에 충실한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구심적 주제. 그러면은 여기서는 부덕 이런 거예요. 부녀자의 덕, 부덕을 지켜야 된다. 알겠죠? 4번도 간단합니다. 두 부인이 사시에게 첩을 드리라고 만류한 이유. 첫 번째 대사가 그러잖아. 첩은 집안의 환란이야라고 했죠. 그러면 첩을 드리는 것은 집안의 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 됐어요? 첩을 드리는 것은 집안의 환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뭐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사시남정기 이 정도로 이해하고요. 자, 콩쥐팥쥐로 넘어가고 싶은데 콩쥐팥쥐는 워낙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시남정기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알겠지? 자, 사시남정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에도 모의고사에도 출제되는데 거의 중복되지 않고 많이 출제돼요. 알겠지? 사시남정기 굉장히 긴 소설이거든. 자, 그러니까 얘들아, 요 수능 기출 요 지문은요 7분 줄게요. 문제풀이 먼저 해보세요. 요즘에는 줄거리 없이 순수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시작.
자, 볼게요. 특징이 말이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하나도 안 주고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독해가 됩니다. 앞부분 줄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독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된다고 찡그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봐봐. 뒷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앞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시는 이런 처지예요. 의지할 것이 없다고 그랬지. 지금 사시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는 여자가 사회 진출하기 힘들죠. 그러면 여자는 가정주부로서 집 안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은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일 텐데 남편은 버젓이 살아있지 않아요? 유배 같지만 얜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알겠지? 사시 남정이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사시가 한림에게 쫓겨난 이유라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봐봐. 지금 사시의 처지는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 밥도 구걸해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왕비가 하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왕비라는 사람이 웃으면서 말하는데 남의 도인이 밑주신 거 그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요. 그럼 얘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의탁할 곳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의지할 대상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를 왕비가 해주는데 아니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는데 멀다는 얘기예요. 나 돈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탈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했더니 기다려봐. 길을 인도하는 자가 나타날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왕비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조력자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네 봐봐. 가정소설인 사시남정기뿐만 아니라 영웅소설에서도 주인공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뭔가 해결 방법을 알려준 사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해주고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기억 보세요. 이 모든 장면이 기억 다음에서 봤을 때 꿈이에요. 알겠죠? 주렴 내리는 소리가 요란한데 이 소리에 몸을 일으키니 유모하고 시비가 나타났지? 시비는 몸종이거든. 부인이 깨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왕비를 만난 거는 꿈속 세상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기억은 기능이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근데 되게 실감나면 꿈을 꿨나 봐. 사실은 일어나서도 왕비 찾고 막 그러지 않나요? 내가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어디 가기는 어디 가요. 당신 쓰러지고 나서 우리가 계속 간호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 실제로 얘는 현실 세계에서 왕비를 만난 건 아니죠. 그래도 하도 이상해가지고 니은으로 갔죠. 꿈속에서 니은 쪽으로 갔거든. 니은 쪽으로 갔더니 거기가 뭐니? 황릉묘예요. 근데 묘로 끝났으니까 여기는 묘지라는 거 알 수 있지? 그 묘에는 죽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아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라고 했으니까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그래! 꿈에서 본 왕비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 인물들이겠지? 그러니까 현실 세계예요? 비현실 세계예요? 비현실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라고. 알겠죠? 자, 그리고 사당 안으로 들어가니 초상화가 걸려있는데 초상화는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그래요. 그 초상화를 보니까 이 두 여자가 꿈에서 본 그 왕비들이야!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도 첩 나오잖아요.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니네 이 부분을 통해서 사시는 꿈으로 여겨요? 꿈을 현실로 여겨요? 잘 봐. 지금 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딱 봤을 때 내가 왜 이 사람들 꿈을 꿨지? 개꿈이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나중에 좋은 시를 만나면 내가 은혜 꼭 갚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꿈속에서 했던 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 같지 않아요? 이해돼? 그러니까요. 사시가 꿈을 뭘로 받아들인다? 현실로 받아들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든지 애매한 걸 물어본다면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풀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꿈을 현실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에서 안 물어보면 넘어가는데 니네 봐봐. 디귿의 기능 물어봤잖아요. 여기 6번에 디귿. 사시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환기하는 물건. 초상화 맞지? 근데 초월적인 존재. 여기가 왕비거든요. 왕비는 이미 죽은 사람. 묘지 속의 인물이잖아요.
많이 묘지속 인물이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 초월적 존재에 대한 사씨의 믿음, 그러니까 저 왕비를 만난 걸 사실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내는 소재다. 맞죠? 그리고 니은 보세요. 사씨가 꿈에서 보았던 곳과 같은 장소, 대나무 숲. 알겠지? 비현실 상황과 꿈 현실 상황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는 건데, 결국 봐봐. 사씨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 꿈을 꿈으로 여기지 않고 있잖아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있죠.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현실적 상황과 비현실 상황의 상황을 경계를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 안 벌어지지? 얘네 아무리 실감나물 꿈을 꿨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그냥 꿈을 꾸미고 잊혀지는 거잖아요. 비슷한 장소를 찾아갈 적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뭐 어쨌든 난 의지할 곳이 없다. 신령이 날 놀리는구나. 왜 이런 말 하냐면은 기다려봤는데 길을 인도하는 자가 안 나타나서 그래요. 근데 나타났죠?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이 조력자인데 이 여성이 하는 말 보세요.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나를 혐으로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여기 있죠. 황릉묘에 가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사씨가 황릉묘에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배를 저어와서 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진짜 길을 인도하는 자가 출연했지? 진짜 기이한 일들의 연속이에요. 자, 공통점은 사씨도 꿈을 꿨지. 무슨 꿈꿨니? 왕비가 나타나서 기다려봐. 너는 남의 도인에게 의탁하게 되는데 데리러 온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당신이 사씨예요? 빨리 갑시다. 내가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관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너 구하라고 했어요. 구할 것이다 꿈, 구하라는 꿈. 서로 호응을 하고 있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알겠죠? 자, 됐어요? 근데 여기서 리을은 배. 이거 문제가 쉽죠? 6번에 이 배. 사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전에 비한이 아니라 준비. 알겠지? 준비한 수다. 틀렸지? 사씨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꿈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배를 준비한 사람은 사씨가 아니라 누구예요? 승. 이 문제 풀리면 되게 좀 그렇지 않아요? 수능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야, 이걸 못 봐가지고 2점이 까이면 좀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어 문제는 대부분 시험 시간에 집중만 하면 한 70% 정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집중력 훈련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누구 얘기하냐면 이제 중량 밑에 유한림 얘기입니다. 알겠지? 어찌된 일인지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왔습니다. 역시 뭘 겪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있어요. 밑에 인심이 사나와 가증 고초를 겪었다. 시련을 겪고 있죠. 그러면서 밑에 예전의 총명함을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뉘우쳤습니다. 뭘 뉘우치고 있는데, 사씨가 동청을 꿔렸는데 이제야 생각하니 그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동청이, 사씨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게 좀 그렇지? 근데 사씨 같은 어진 여자가 싫어하는 것은 나쁜 놈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느낌상 동청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동청이하고 어울리다가 내가 유배 온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요? 그래요. 유한림이 지금 후회하는 걸, 옛날에 사씨한테 잘해주지 못했던 거, 나쁜 짓 했던 거, 그거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자, 어쨌든 사씨를 의심한 것을 뉘우치고 있고요. 게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마땅한 의학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역시 흰옷 입은 노파가 나타났는데, 노파는 사람 이름이 아니지? 노파 할머니예요. 알겠지? 할머니 나타나서 병을 들고 나타나. 뭐 이 병을 위독하니 이물을 먹으면 좋지요. 병 속에 물이 담겨서 마당에다 놓고 갔거든요. 알고 봤더니 꿈이에요. 삐 꿈이죠. 자, 근데 꿈에서 깨보니까 하인이 얘기합니다. 뜰에서 물이 솟아나요. 근데 웃긴 건, 진짜 신비로운 건 이거예요. 창을 열어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는 겁니다. 꿈속에서 병을 담아가지고 물 마셔 그랬지. 깼더니 병은 없거든. 병은 없는데 병이 놓였던 자리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지. 그럼 이 노파 인간이에요? 얘도 초월적 존재예요. 초월적 존재로 조력자입니다. 알겠죠? 얘는 노파가 초월적 존재로 지금 한림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어쨌든 이것도 신비로운 사건이고, 사씨도 신비로운 사건, 유한림도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뭔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고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서술자가 해설하는 거야. 이거 서술자가 해설하는 거지. 그래서 병에 걸린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제?
자, 이것도 서술자 개입이에요. 자, 근데 이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했다. 알겠지?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다 따라 마셨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후로 그 샘은 마르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눠 마셨는데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은 없어지자 사람들은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전한다. 마치 전설 같지 않나요? 이거 되게 웃겨요. 지금 유할림이 유배 갔는데 마치 유할림이 무슨 역사적인 인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맞니? 자, 그러면 유할림이 잠깐 실수를 저질렀지만 알겠지? 결국 나중에 뉘우치자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마을 사람들도 역시 행주가 수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병 걸렸으니까 이 마을 사람들도 다 병 걸린 사람들이 되게 많겠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축복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어요? 5번입니다. 5번은 2번 틀렸어요. 사씨가 기절했을 때 유모가 어디 가지 않았어요. 유모는 계속 병간호했다고 그랬거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2번 정답. 자, 이제 7번으로 갈게요. 7번. A하고 B인데 A는 사씨의 꿈이고 B는 유할림의 꿈이거든? 1번이 정답이에요. 둘 다 조력자의 도움 받고 있지? 응. 2번. 주체가 만나고 싶어하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 뭐 아무리 융통스럽게 보더라도 아황과 여영. 알겠지?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니네 B 같은 경우는 노파라고만 나왔지? 역사적 인물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3번 봐봐. 고난이 심화될 것을 암시. 과거의 기억, 출생 내력. 이거는 A도 B도 없어요. 많이. 자, 그 다음에 8번.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보기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복선화음이라고 어려운 말 나왔지만 사실 앞에 착한 사람이 복받고 나쁜 사람은 벌받는다. 이게 쉬운 말로 뭐야? 권선징악 이거죠? 그러니까 사신남정기는 권선징악의 교훈이 담겨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요, 다만 과오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대로 간다. 이걸 개과천선이라고 하거든. 잘못을 깨닫고 착한 대로 나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받았던 재앙이 상서로움. 알겠지? 여기서 상서로움은 뭔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참고로 알아도 상서롭다는 신비롭다는 뜻이야. 알겠죠? 상서롭다는 것은 좋은 징조를 말하는 거거든. 신비롭다는 뜻인데 고전소설에서 참 많이 나와요. 자, 어쨌든 유할림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벌 받았나 봐요. 하지만 잘못을 저질러서 벌 받았다 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면 다시 상서로운 징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응. 자, 이제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점. 그러니까 이 지문은 기이한 만남이 참 많지. 사시도 그렇고 유한림도 그렇고. 근데 그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일과 관련돼 있으니까. 항상 보면 잘못을 뉘우쳤을 때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의 일과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다, 맹랑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건데, 자, 1번부터 찬찬히 볼게요. 유할림이 유배지에서 얻은 질병이 다니셀과 같은 물로서 치료된다. 그럼 유할림이 재앙에서 상서로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 유할림이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는 가운데 예전의 총명함을 회복하는 것은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대로 나아가는 과정. 맞니? 사실을 의심했으니까 과오가 있지. 하지만 지금 그걸 뉘우치고 있으니까 다시 착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 3. 어쨌든 사시의 꿈에서 얘기했는데 인도자와의 인연은 여승의 꿈에서 계시된 바와 조응 서로 호응하고 있지. 구해줄 거야? 구하라. 알겠죠? 그래도 이건 기이한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 학사정이 생긴 유래는 신비롭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한 점에서 허구적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과 연관된 것은 괴이한 일이 아니다. 이건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알겠지? 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니까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 다음 5번은 행주 사람들이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아? 행주 사람들이 뭔가를 깨달아? 그런 건 없지. 행주 사람들은 결국은 인심이 사나운 그런 악인들 같은 행동을 했지만 결국은 학사정의 혜택을 동시에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뭔가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됐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옆에 있는 거는 너희들이 확인학습 틀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확인학습이 하나가 더 들어갔거든? 요거 지우세요. 요거는 지금 풀었던 지문하고 똑같아요. 왕비가 어떻게 이게 하나가 더 실수로 들어갔으니까 요건 지우세요. 요건 풀지 마. 선생님 이거 하나 더 들어갔는데 풀지 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 들어갈게요.